자, 오늘도 이제 노인과 바다를 한번 또 좀 보겠는데, 집에서 읽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짧으니까 꼭 한번 영어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없고, 한글로라도 읽고, 나중에 기회 되면 영어로라도 꼭 읽어봐야 될 작품이죠. 이따 얘기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해밍웨이의 마지막 백조의 노래 같은 거죠. 저 백조가 죽을 때는 아주 멋진 노래를 제일 일생의 멋진 노래를 부르고 죽는다고 그러죠. 아마 그와 같은 작품이 해밍웨이에서는 노인과 바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중간쯤, 그래서 장편과 단편, 긴 단편이라고 할 수 있고 짧은 장편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뭐 중간 중편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86번인가 87번인가를 고쳤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노인과 바다는 이미 한참 10여 년 전에, 이거 쓰기 10여 년 전에 단편으로 노인이 바다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큰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결국은 잡아갖고 매달고 왔는데 다 뜯겼다는 이와 똑같은 플롯을 단편으로 쓴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살을 붙여서 이렇게 나중에 쓴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은 노인과 바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필과 출간인데 1951년 초엽에 쿠바, 지금 저 플로리다 좀 밑에 있는 데죠. 쿠바 아바나 근교에서 집필을 했다고 그러죠. 근데 주로 호텔 방에서 이거를 썼는데 사진을 보면 다 홀랑 벗었는지 팬티만 입었는지 그 서서 그 타이프라이터 앞에서 이렇게 소설을 쓰는 사진이 어딘가에서 내가 본 적이 있어요. 자, 이처럼 그는 이쪽으로 이사해 와서 이렇게 썼었다. 1952년 3월에는 이 책이 처음에 나왔던 찰스 스크리너브라는 출판사에 원고를 넘겼어요. 그리고 9월 1일자 라이프지에 이 작품을 쭉 전제를 했고, 잡지에 이틀 만에 하여간 이틀인지 좀 며칠 더 됐겠지, 530만 부가 팔릴 정도로 굉장히 많이 팔린 거죠. 하여간 1952년 9월 1일자리에 실렸지만 또 8월쯤에는 단행본도 출간을 됐고, 이 9월 1일자 라이프지의 잡지가 530만 부가 팔릴 정도라고 하고, 단행본은 한 초판이 5만 부 정도 이렇게 발행이 됐다고 그래요. 지금도 우리 인문사회 서적 만부 나가기 참 어렵죠, 그죠? 원래는 해밍웨이가 산문, 그러니까 프로즈, 이 에세이 소품으로 푸른 파도 위에서 이런 작품이 있어요. 어딘가에서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데 1936년 4월에 에스콰이어라는 잡지에 실었어요. 그래, 어휘는 한 200개 정도 되는 이런 어휘로서 짧은 수필을, 에세이를 썼는데 푸른 파도 위에서라는 건데, 나도 이건 안 읽어봤어요. 근데 어디 글을 읽다 보니까 지금 이 플롯과 똑같다는 거죠. 노인과 바다. 그러니까 1950년대에 썼으면 그건 한 15년 전에 이미 이런 글을 한번 썼었다. 걸프 스트림 레터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짧은 이 에세이는 노인과 바다와 내용이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를 언젠가를 들어가지고 글을 쓴 적이 있는데, 나중에 1940년도에 이제 작품을 쓰고 10년간 어떻게 보면 글도 못 쓰고
나를 노인 취급하네 이놈들 이렇게 하고 있다가 10년 동안 글을 못 쓰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살을 붙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작품이 노인과 바다의 씨앗이라고도 볼 수 있다. 노인과 바다의 줄거리는 이 산문 소품 속에 이미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한 15년쯤에 이 이야기를 듣고 그거를 아주 건조하게 글을 썼죠. 그러나 해밍웨이는 이 작품에 처음에 이제 짧은 에세이를 썼지만 이 작품에 살을 붙여서 썼는데 피를 토하고 살을 붙여서 노인과 바다를 창작했다. 뭐 지난번에도 한번 내 얘기한 것 같은데 작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원고지위에 피를 토하는 직업이다. D.H. 로렌스가 그런 얘기했다고 그랬죠. 작가라는 직업은 뭐냐? 원고지를 놓고 피아를 토하는 것 같은 작업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작가라는 직업이 원고지를 놓고 피아를 토할 것 같은 그러한 고뇌가 있어야 하는 직업이다. 자, 푸른 파도에서가 앙상한 뼈에 해당한다면 이 노인과 바다는 살아 숨쉬는 커다란 작품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작품을 비교해 보면 문학작품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말하는가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문학작품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전달하는 기법도 중요하다는 거죠. 이 작품을 참 처음부터 읽어보면 아주 그 공들여 썼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설의 내용보다도 이 소설이 어떤 내러티브, 어떤 그 서사 구조로 또 어떠한 짜임새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보면 예술 소설도 하나의 예술품이라고 본다면 작가가 여기에 짜놓은 여러 가지 방법 등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용보다도 형식이 중요할 수가 있다. 해밍웨이는 노인과 바다를 이거 뭐 다 사실은 노인과 바다 꺽쇠표 처리 여기에 해야 되겠죠. 노인과 바다. 근데 다 해야 되는데 내가 뭐 급히 치다 보니까 잃어버릴 수도 있고, 노인과 바다를 해밍웨이가 죽고 난 다음에 해밍웨이는 노인과 바다를 해밍웨이가 죽고 난 다음에 좀 이상하네. 해밍웨이가 죽고 나서 출판된 작품이 있어요. 해류 속의 섬들이라는 그 장편 소설이 있는데 이 장편 소설의 결론 부분에 사용하려고 처음에는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해류 속의 섬들이라는 긴 장편 소설의 어떤 결론 부분으로 쓰려고 했는데, 그러나 이 작품을 독립된 작품으로 출간하고 해류 속의 섬들은 미완으로 남아 있다가 사후에 죽은 후에 출간됐어요. 근데 별로 비평가들에게 인정을 못 받고 뭐 작품이 그 모양이냐. 그러니까 이 해밍웨이 같은 사람도 쓴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위대한 소설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소설의 결론 해류 속의 섬들이라는 걸로 하려고 했는데 이것만 띄어서 발표를 하고 독립된 작품으로 발표를 하고 이 해류 속의 섬들은 죽은 후에 출판이 됐지만 독자뿐만 아니라 비평가들로부터도 별로 외면당했다. 노인과 바다는 해밍웨이 문학의 아까 백조의 노래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1940년대에 작품을 출간하고 침묵 속에 있다가 이 작품을 있는 힘을 다해서 아주 80몇 번을 고쳐 써서 간신히 남긴 백조가 죽기 전에 부르는 노래와 같은 아주 그런 작품이다라고 할 수 있죠. 자, 백조는 죽기 전에 한 곡조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다고 하죠. 자, 이런 것들이 이 작품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다른 얘기를 내가 써놨는데, 해밍웨이는 나중에 엽총으로 자살하기 전에
마지막에 이제 이 노인과 바다가 나중에 엽총으로 자살하기 직전의 작품인데, 헤밍웨이는 왜 엽총으로 자살했는지 이유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보기에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다. 50대 중후반부터는 그 사진을 보면 아주 노인의 모습이 역력해요. 노인의 모습도 역력하고, 이 사람이 비행기 사고로도 2번 나가지고, 또 뭐 전쟁에서 총알이 박히고 그래 빼는 수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밤에는 누워서 잘 수가 없을 정도로 통증도 오고, 그래서 아마 살기가 힘들지 않았을까, 육체적으로도. 이런 생각이 들고, 헤밍웨이는 또 누구를 모델로 해서 이 노인과 바다를 썼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죠. 산티아고라는 노인이 이 작품의 주인공으로 등장해요. 근데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산티아고는 스페인 이름이죠. 산티아고. 근데 이 헤밍웨이 소설을 보면 대개가 다 미국인이 소설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이 노인과 바다에서만큼은 스페인 이름 산티아고가 등장한다고 볼 수 있죠. 자, 거기 그런 얘기를 써놨는데, 헤밍웨이 소설은 배경에 관계없이 주인공은 항상 미국인이었어요. 제일 먼저 장편소설 중에 제일 먼저 쓴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의 배경은 프랑스 파리, 스페인을 배경으로 삼았고, 주인공 제이크 반스라는 사람은 그래도 미국인이죠. 제이크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 안 읽었는데 그런 얘기하면 재미없고, 나중에 한번 찾아보면 알 수 있어요.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도 중요한 작품이죠.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무기의 자리 거라도 배경은 이탈리아 전쟁터, 그 전선이지만 주인공은 프레드릭 헨리라는 미국인이 등장을 하죠. 그 다음 보겠어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도 배경은 스페인 전선이지만 주인공은 로버트 조던이라는 미국 사람이죠. 그런데 이 노인과 바다에서, 그런데 여기 노인과 바다에서 이 산티아고는 누구예요? 바로 쿠바의 어부다. 자, 노인과 바다에서 산티아고는 어부라고 볼 수 있겠지. 어부죠. 근데 이 어부라는 이름이 왜 여기서 이제 또 어부를 등장시켰을까? 자, 하여간 이렇게 헤밍웨이가 이 어부를 모델로 삼아서 소설을 쓴 것은, 헤밍웨이가 1928년부터 10년 동안 플로리다주 키웨스트에서 거주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가 이제 이 키웨스트에서 거주했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여기서 키웨스트에서 쿠바까지가, 아바나까지가 굉장히 가까워요. 하여간 키웨스트를 나도 못 가봤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키웨스트를 2번 가려고 계획을 세워서 미국에서 가려고 했다 못 갔어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키웨스트 한번 여기 가볼 만하죠. 키웨스트에 한번 가봤으면 하는 계획을 가지고 먼 훗날을 이제 미국에 갈 기회가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는 거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마이애미에서 차를 몰고 점심때 출발하면 해 넘어갈 때는 바다가 아주 그냥 그 붉은색으로 물들어서 황홀할 정도로 멋있다고 그러죠. 자, 여기에서 이제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키웨스트에서 많은 어부 얘기도 들었겠죠. 자, 그래서 1940년에는 쿠바 아바나 근교로 이제 키웨스트에서 이주해요. 거기서 가까우니까. 그래서 배를 하나 사죠. 그런데 그게 필라호예요. 그 배 이름을 필라호라고 이제 자기가 붙인 거죠. 이 배를 구입을 해서, 지금도 이게 그쪽에 아바나 어디에 그 비앙칸가 어디 그 사람이 살던 그 집에 지금도 보존돼 있다고 하죠. 그 필라호를 구입해서
바다 낚시를 이제 즐겼어요. 필라오의 선장 겸 동료 낚시꾼 그레고리오 후엔테세스를 이제 그 쿠바에서 만났는데, 이 사람이 바로 산티아고의 모델일 것이라고 많은 비평가들이 얘기를 해왔죠. 근데 이 사람은 카나리아 출신으로 쿠바에 이민 온 사람이라고 했어요. 헤밍웨이를 만나서 그 입에 필라오 선장이 되어서 이 이제 되어서 이 헤밍웨이를 도와줬다고 그러죠. 이게 여기서 되어 헤밍웨이를 도와줬다고 그러죠. 근데 최근에는 그레고리오 후엔테스보다 칼로스 구티에레스라는 어부가 있는데, 이게 이 사람이 산티아고에 오히려 모델이 되었을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어부인데, 이 사람이 후엔테스보다도 먼저 헤밍웨이를 많이 도와줬던 사람이다, 이런 비평가들이 또 얘기를 해요. 근데 얼마 전에 이건 본 얘기인데, 오히려 뭐 누가 뭐 도와줬던 뭐 중요하지 않지만, 비평가들은 이런 걸 갖고도 먹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먼저 도와줬냐 아니냐 이런 거. 미국 사람이 아닌 쿠바 사람을 이 작품의 주인공으로 삼았다.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 넓게 본다면, 늘 미국이라는 여기에서 뭐 최고다. 저 요새 뭐 트럼프처럼 미국 1등주의, 그래 미국만이 아니라 자기가 나중에는 오히려 마음이 전 세계로 확장돼서 자기 소설의 주인공으로 삼았다, 이렇게 해설하는 비평가들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작품에 대한 반응과 이제 평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 작품은 헤밍웨이가 출판사 사장 찰스 스크리브너에게 보낸 1951년 10월의 편지에서 헤밍웨이가 뭐라고 썼느냐면, 이 소설은 제가 평생 동안 작업해온 산문 작품입니다. 평생 동안 작업해온 산문 작품입니다. 쉽고도 단순하게 읽힐 수 있고, 깊이가 짧은 것 같지만 가시적 세계와 보이는 세계와 인간 영혼의 세계, 이 모든 차원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작품입니다. 자기 작품을 스스로 이렇게 평가한 거죠. 굉장히 이 작품을 신경 써서 썼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기 어려운 건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노인과 바다를 쓰고 나서 출간이 되고 나니까 많은 비평가들이 이제 얘기가 있겠죠. 포크너 있죠? 윌리엄 포크너. 이 포크너도 이때 헤밍웨이 때 작가인데, 8월 레빗, 압살롬, 더 사운드 앤드 퓨리, 음향과 분노 뭐 이런 걸 쓴 사람이 포크너예요. 이 사람도 노벨문학상을 받았는데, 우리 시대 작가가 쓴 작품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작품이다라고 이 작품에 대해 언급했다. 그거는 같은 작가로서 야, 참 글 잘 쓴다. 또 헤밍웨이 전문가인 이제 비평가들 중에서도 뭐 제임스 조이스 하면 제임스 조이스를 주된 비평 업무로 하는 비평가들이 있죠. 또 지금은 뭐 헤밍웨이를 그렇게 연구하지 않지만 한 50년 전만 해도 엄청나게 헤밍웨이가 아주 대단한 그 연구 대상이었죠. 헤밍웨이 전문가인 필립 영 교수는 헤밍웨이가 말해야 했던 것을 바랄 수 있는 한, 그러니까 헤밍웨이가 말한 것을 바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말한 가장 훌륭한 단 한 편의 작품이다. 이 얘기는 헤밍웨이가 썼던 작품 중에서 하나 고르라면 이 작품 고르겠다. 참 잘 쓴 작품이다. 라고 이제 말한 거죠. 이 헤밍웨이의 이제 비평가들을 보면 헤밍웨이의 평전이 굉장히 많아요.
해밍웨이의 책이 엄청나게 많았어. 몇십 년 전에. 지금도 물론 해밍웨이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죠. 또 노벨상 선정위원회 같은 데서는 그 노벨상을 지금도 줄 때에 그 이유를 밝히잖아요. 그죠? 이유를 밝혔는데 뭐라고 밝혔느냐. 이 노인과 바다에 그 노벨상을 주면서 가장 최근에 노인과 바다에서 이룩한 내러티브, 서사죠. NARRATIV, 서사 예술에 뭘 이렇게 묘사하는 예술의 놀라운 경지와 현대 문체의, 그러니까 문체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현대 문체, 이게 글 쓰는 문체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기자였기 때문에 간단 명료한 글자체, 하드 보일드 스타일이라고 그러죠. 군더더기가 다 빼고 아주 뼈대에 필요한 단어만 갖고 딱 쓰는 거,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러한 하드 보일드 스타일의 글을 썼다. 이제 그런 얘기를 여기서 이제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문학에 대한 평가는 독자의 취향이 반영됐기 때문에, 독자의 취향을 반영하기 때문에 작품에 대한 평가는 엇갈릴 수가 있다. 뭐 이런 거는, 문학에 대한 평가는 뭐 나는 그런 소설 싫어, 난 이런 소설이 좋아, 서로 독자마다 취향이 다를 수 있죠. 근데 그 독자를 또 믿을 수 있나요? 그것도 애매하죠. 비평가처럼 안목이 괜찮은 사람은 몰라도 읽는 사람마다 평가는 다를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독자 반응 이론이라고 그래요. Reader Response Theory, 독자 반응 이론. 독자가 반응하는 거에 따라서 작품이 결정될 수 있다. 근데 그 독자를 믿을 만하냐? 이런 문제가 또 생기죠. 이제 비평 이론에서 많이 나오는데 뭐 그 나중에 한번 그런 게 있다는 걸 알고 눈여겨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독자 반응 이론. 자, 해밍웨이 소설 중에서 노인과 바다 이전의 작품은 사실적 작품이다. 그러니까 리얼리스틱하다 얘기는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소설. 어떻게 보면 19세기 소설이 되게 그래요. 19세기 소설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적는 거죠. 그래서 19세기는 리얼리스틱했다. 그러나 이 작품은 허구성이 강하다. 즉 산티아고와 이 청새치, 물고기 청새치와의 싸움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며칠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이 싸움이 3박 4일 동안 일어나요. 근데 정말 이 산티아고 노인과 청새치와의 싸움이 정말 그렇게 있을 수 있느냐? 하나의 이제 허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마코 상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마코 상어는 이빨이 8줄이나 나 있는 무서운 상어라고 한번 하죠. 근데 아니 상어가 이빨이 8줄씩이나 날 수 있나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허황된 이야기다. 여기에 사실성이 없다. 그래서 이 작품에는 이런 허황된 이야기가 많이 있다. 또한 이 소설에서 보면 하늘의 리겔성이, 별이 날이 어두워지면서 나타나는 첫 번째 별이라고 하는데, 리겔은 어떻게 보면 별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작품을 읽는 독자들은, 또 비평가들은 그냥 자기가 뻥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뭐 특별한 의미 없이 이렇게 그 비사실적인 묘사를 하고 있다. 이걸로 보면 뭐 3박 4일씩 싸운다거나 상어가 이빨이 8줄이나 있다든가 리겔이 성별이라고 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이런 소설은 뭐 좋은 소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비평가도 있어요. 근데 꼭 뭐 사실적인 것만 써야 되는 건 아니죠. 자, 이렇게 바라보는 비평가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인과 바다의 장르, 또 장르가 어떻게 되고 작중인물의 배경, 이 작중인물의 배경, 플롯, 아이고, 플롯, 또 상징과 이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봐야 되겠어요. 자, 요거는 뭐 보기 전에 이제 비평가들이, 이건 뭐 비평가들의 얘기를 뭐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고, 이런 허구 같은 것들이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위에 것 보면 단순한 이런 묘사를 하면서도 뭐 이렇게 허구로 할 필요가 없는데, 저런 걸 보면 작가가 부주의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평가들은 저런 기초적인 것들도 지키지 않는 작가가 뭐 이렇게 대단한 작가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비평가들도 일부는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뭐 전체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그렇게 뭐 조금 사실이 어긋났다고 해서 이 작품을 폄하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자, 노인과 바다의 이제 장르라든가 작중인물의 배경이라든가 플롯은 어떻게 되고 상징과 이미지, 예? 이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서 또 길어지니까 여기서 한번 끊고 두 번째 시간부터 볼게요.